호우특보가 발효된 호남과 충청, 경북 일부 지방에 밤사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전 기념일을 맞은 일본의 현직 강요들과 유력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 8배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오늘 휴가철 변수 등을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모더나사의 오미크론 변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퇴직 경찰관이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미국 달러화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 유입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북한에 살던 소년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와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가족 상봉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항의하며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대거 동원해 타이완 인근에서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원단은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나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집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됩니다. 한미일은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며칠째 강한 비구름대가 오르내리면서 전국 각지에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청권을 강타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청양군 분향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며칠간 쏟아진 비로 각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양계장 앞인데요. 토사가 밀려오면서 양계장 입구 문을 틀어막아 지금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기슭을 타고 빗물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이곳 양계장과 주변에 있는 가정집, 밭 등을 덮친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닭들은 출하를 마친 상태라 가축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곳 피해 현장에는 잠시 뒤인 아침 8시 반쯤부터 대민 지원을 나온 군인들이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입니다. 충청권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충남 논산 연무배 1시간에 7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제 새벽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부여에도 1시간에 50mm가 넘는 비가 또 쏟아졌고 충남 금산과 서천, 충북 영동 등에도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대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전북 부안, 김제, 무주, 전주, 완주, 진안 등 6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전북 나머지 시군과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북 완주와 부안 등에는 오늘 새벽 1시간에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청 남부 지역에 5에서 40mm, 전북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거로 예보했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반복되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비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완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청양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만 주택 상가 침수가 7,9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비가 계속 내린 탓에 복구 작업도 더디기만 합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신림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폭우가 내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이미 수해를 입은 이곳 주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침수 피해 일어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이제 며칠 동안 이뤄진 복구 작업에도 길거리에는 여전히 수해 흔적이 가득한데요. 거리 곳곳에는 흙이 묻은 매트리스들이 버려진 모습이고요.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거리 곳곳에 이렇게 목재 가구들이 버려진 채 물을 먹어 잔뜩 휘어진 모습입니다. 또 제 왼쪽으로 보시면 물에 젖어 완전히 못 쓰게 된 냉장고와 밥솥 등 각종 가전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비에 잠겨버렸던 방을 말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벽부터 정리를 다시 시작한 주민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 관악구에선 침수 피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천여 건이 신청됐는데요. 군 인력과 자원봉사자 또 구청 공무원 등이 투입돼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해를 입은 곳들이 워낙 많고 또 피해가 컸던 탓에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 수해 현장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비가 내린 지역에서 시청자분들이 YTN의 제보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충남 청양군 장평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세게 불었는데요. 최근에 비로 이 축사 한 동의 지붕이 내려앉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강한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 중구 유등천 일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0시 20분쯤인데요. 대전 중구 태평동 유등천 일대의 아파트 모습입니다. 유등천 일대로 강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잠기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지만 천둥 번개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도로 가로수 주변을 보시면 이 빗발이 거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55분 이충환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청주시 복대동 삼거리 번화가 일대인데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찬 모습이죠. SUV 차량 바퀴의 중간까지 잠겼다고 합니다. 인근 1,9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이곳은 지난주에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서 이번 비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영상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담대한 구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엔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 역시 준비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계획. 지금까진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기본 틀만 공개됐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과 의료체계 현대화 등 민생 개선, 또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같은 경제 개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반대급부로 식량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도 조건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경제 협력 방안부터 발표했지만 군사와 정치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는 말로 사실상 공을 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최근 남측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주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연습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 바로 일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라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꼭 77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진영 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1998년 발표한 이 선언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게 골자인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 과제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해법은 빠져 반쪽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거냐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협력을 마음먹고 과거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협의하면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생길 거라면서 이면에서 협의도 하고 고위 당국자끼리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오는 길 과거사와 양국 미래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맥이 통합니다. 우리 광복절, 일본으로선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일본 집권당 자민당 당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패전일을 맞아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310만 명에 이르는 전몰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에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등으로 발생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동맹 구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and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this end.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와 궤를 함께한 겁니다.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both for our shared security and for advancing our common interests in defending freedom and democracy. 한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3국 동맹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낸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 파트너십 확대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새 8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최근 일주일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 364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절반은 80세 이상이었고 여기에 60대와 70대까지 합치면 87%에 달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감은 신규 환자 추세와 1, 2주 차이를 두고 뒤따라 움직입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환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까지 올랐고 수도권 준중증 병상은 71%가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복절 연휴와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뒤 진단검사 규모가 다시 커지면 신규 환자 증가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철 전에는 주로 수도권 내에서 빠른 증가가 있었다면 7월 말 8월 이후로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또 빠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은 다시 수도권에서 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가 많을 경우 유행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규모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루 확진자 20만 명을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한 정부는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도 모두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공식 사용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관리당국은 현재 시각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이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해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가 백신은 2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합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000달러를 환전한 A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습니다. A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씨가 환전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 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100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 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개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 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 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 위조 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66년 전 북측에 살던 소년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생이별한 후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80이 넘어서야 국가가 강제로 납치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 10월 북한 황해도 용현군 해안가에서 동생 4명과 살고 있던 19살 김두삼 군 집에 낯선 복장을 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측에서 침투시킨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동생들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 국방군이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만두고 나만 이제 크니까 나만 데리고 왔지. 총 들고 들어왔어요. 목선에 태워져 백령도와 인천을 거쳐 도착한 곳은 서울 오류동의 공군 25첩보대. 한국전쟁 중에 창설된 곳인데 서해 5도를 통해 공작원을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부대였습니다. 부대 공작원들은 김 씨에게 황해도 주변의 큰 다리를 포함한 지형 정보와 인민군 부대 위치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진행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김 씨는 다시 3년 동안 부대에서 보수도 없이 잡일을 하거나 차량을 고치면서 노역해야 했습니다. 북쪽에다 대고서 설명을 붙잡고서 소리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1961년 4년여 만에 부대 밖을 나서는 24살 김 씨에게 주어진 건 대한민국 국적과 부대 주소로 된 새 호적 등본.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의심받았고 평생 족쇄와 다름없는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살았어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어떤 형사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랬거든. 김 씨처럼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강제 납치된 주민들이 다수 있다는 증언이나 논문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된 적은 없습니다. 상호 이렇게 침투를 해서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공작들을 벌인 사례들이 다수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고 김 씨는 60여 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에야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납치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을 통해 북파 공작원 출신 군인이 국가에 제출한 서면 등을 확보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국가의 사과와 김 씨에 대한 명예회복, 북한 가족과의 상봉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밤을 꼬박 세울 때 있어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밤을 꼬박 세워요. 가족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85살 노인이 된 뒤에야 납치 사실을 인정받은 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가 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신문들의 시각은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대표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입니다. 이 두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밝힌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조금 톤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조선일보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지난 취임식 연설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메고 온 넥타이를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도 똑같이 메고 왔다는 점을 주목을 했고요. 또 자유라는 키워드를 취임식에서는 35차례, 어제 경축사에서는 33차례 언급한 점을 들면서 국정 전반에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는 선언이라고 봤습니다. 또 취임식에서 처음 제시한 담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담대한 구상으로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선 비핵화에 기초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호응할지 이 부분이 주목된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경축사에 나온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외에 정치나 군사 등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사에서는 취임 100일 직전에 진행됐던 경축사에서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국정 쇄신과 관련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도광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최근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 니카타의 사회보험사무소가 1995년 한 강제 노역 피해자의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을 확인해주는 답변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광업 사도광업소 소속으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 1942년, 1944년, 1945년 가입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후생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는 걸 증빙하는 확인서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명단은 사도시에 사는 일본 시민들이 받아낸 건데요. 1990년대부터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이들입니다. 미쓰비시 광업이 만든 조선인 연초, 그러니까 담배 배급 명부를 확인을 하게 됐고 그 명부를 토대로 직접 한국까지 와서 피해자들을 찾아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 시민들은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의 역사를 모두 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 실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정황이 나타나는데요. 네.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갔다가 잡힌 사람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포기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밥은 5분 만에 먹어야 했고 자는 것까지 통제를 받았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죽음만 4명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참 슬픈 역사고 결코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어 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관련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힘든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극한 집중호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기후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이에 맞춰서 방제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극한을 빼고 집중호우, 집중호우만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게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릴 때고요. 네. 이 극한 집중호우, 그러니까 시간당 80mm가 넘으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정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올해에만 30차례 넘게 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한 호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둔화하고 기류 정체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극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역대 기록들을 보면 집중호우는 꼭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9월과 10월까지, 가을철까지 쏟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바뀐 기후를 토대로
도시 배수와 방제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집중호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 비싼 항공권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내차 여행객이 북적거린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면요. 제주도로 향하는 내차 여행객이 많아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네. 요즘 뭐 주변에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이거 렌터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예를 보면 성수기 기준 하루에 20만 원, 1박에 2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유행 전과 비교하면 2배 혹은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본인 차량을 배에 실어서 가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형 승용차 기준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한 30만 원 정도면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왕복으로 치자면 60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다녀올 거면 렌터카를 이용하고 한 5일 정도 이상 다녀올 거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들이 여행객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른바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일을 하면서 머무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차를 아예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특히나 중장기 여행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고려할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음주운전에 2번 적발이 된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참 자격이 있냐 없냐를 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총경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음주 전력이 있는 배모 총경이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배 총경은 1997년, 2007년 이렇게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총경 승진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뒷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총경급 간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를 들은 한 경찰관, 서장 자리를 빼고도 총경 자리가 16개나 되는데 굳이 교통과장이어야 했느냐, 이 교통과장만큼은 배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경찰국은 소관이 아니라서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소아응급센터가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러니까 이른바 내외 산소가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러한 과들의 전공의 확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는 없는데 은퇴하는 의사들은 많아지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한편 이른바 피안성정,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3년 연속 충원율이 99%에서 100%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인기과라고 부르는 과들인데요. 수술이 없어서 소송당할 위험이 없거나 워라밸이 좋고 개원 기회가 많아서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과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극화와 동시에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까지 심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인기 과목이라고 이렇게 쏠림 현상에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의료 체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하며 군용기 30대 등을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의회와 군사 협력을 논의하면서 타이완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군 동부정부 소속 군용기가 타이완이 시를 지배하는 펑우제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펑우제도는 타이완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타이완 해협의 섬들입니다. 동부정부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전투 대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美国少数政客与台独分裂势力沆瀣一气，妄图挑战一个中国原则，不自量力，注定失败。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타이완 주변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15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한 지 12일 만에 타이완을 찾은 에드마키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안보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前一阵子，中国在台湾周边海域进行长时间的军演，也严重干扰区域的稳定和平。 At this moment of uncertainty,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for Taiwan.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의회는 이번 미 의회 대표단과 군사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안보 등 현안의 전략적 명확성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징후를 가정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익히는 위기관리 연습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위기관리 연습은 각본에 따라 위기 상황을 지속해서 고조시키고 참가자들이 방어 준비태세 변경을 건의하는 등 상황에 부합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서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각국의 함정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 경기도나 우려에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1.39포인트, 0.45% 상승한 33,912.4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99포인트, 0.4% 오른 4,297.14에 나스닥 지수는 80.87포인트, 0.62% 상승한 13,128.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2.68달러, 2.9% 하락한 배럴당 89.41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 8월 5일 89.01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핵 누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문제와 관련해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휴전을 제안했다고 DPA 통신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자주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원전의 비무장화가 아니라 휴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4일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 6기를 보유해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현재 전북과 경북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남해안에 집중되며 내일까지 많은 곳에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앞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서로 길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남아있고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전북 장수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호남과 대구, 경북 남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경기도 여주와 충남 부여, 전북 곳곳으로는 산사태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머무르며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밤사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요 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충청과 전북 북부 그리고 경북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충청 일부 지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미끄러운데요. 그래도 다행히 고속도로는 전면 통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상이나 교통정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충청권의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시간당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논산시는 지금은 비가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도로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충청권 지나실 때 도로 곳곳이 젖어 있으니까요. 감속운전 그래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지금은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에서 50%까지 감속운전 해주시고요. 또 안전거리도 200m 이상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들 지역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안개 구간 지나실 때는 전조등 활용도 잘해주셔야겠고요. 한평 부근에서도 이렇게 빗길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감속운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국지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땐 잠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고요. 수도권에서는 비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출근 정체만 살펴지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서운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장수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빗길에서는 감속운전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9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영상으로 집중호우 대비와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주 비가 내린 지역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집중호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 지역 수해 복구 상황을 묻고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상황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시대에 막을 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파격적인 출근길 약식 회견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인사파동은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며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당 내홍까지 겹친 설상가상의 국면인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내건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역대 없었던 출근길 약식 회견으로 파격 소통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야죠.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장면 또한 상징적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인사 문제에선 점수를 잃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이어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나토 정상회의 이후 불거진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들까지 부정평가가 쌓였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만 5세 입학 추진을 비롯한 정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지자 결국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기록적인 집중 호우 속 대통령 퇴근 논란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회견으로 극에 달한 여당 내홍까지 설상가상.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지지율은 잠시 하락세를 멈췄지만 윤석열 정부의 100일 성적표에는 씁쓸함이 더 큽니다. 대통령실 개편 고심이 깊어지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국정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작심 기자회견 이후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심 기자회견 이틀 만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당시 자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욕설이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취임 100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2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당내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맞불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 기자회견이 내부 총질이자 당에 폭탄을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고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전체적인 기자회견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년 전과 달리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이 대표의 막말과 떼쓰기가 보기 딱하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만 양두구육과 삼성간호 등의 말은 도덕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자중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여권 내 분열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은 당대표를 젊은 분으로 써서 잘 이용해 먹고 헌신자처럼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법원 판단도 큰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오는 17일로 잡혔는데 빠르면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좌초하게 되는 만큼 이번 주 집권 100일째를 앞둔 여당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던 강훈식 의원이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부진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박용진 의원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저조한 득표율 끝에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파랑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른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나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또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지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세를 받는 이재명 의원은 강 의원의 사태가 아쉽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을 찾은 이 의원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타인에게 폭력의 결과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광주를 찾은 박용진 의원은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가 투표하지 않았다며 97 주자로서 새로운 승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97세대가 더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중도 사퇴했지만 박용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에 더 불을 지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오늘 국회 연설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한 뒤에 곧이어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접견합니다.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연설을 마치고 오후에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데 위원장이 공석이라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독대 형식으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네, 소폭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중국의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우 지수가 0.4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0.62%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0.4%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한 게 어디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던 것이 어제 지난 밤에 어떤 뉴욕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지금 걱정이 좀 컸었는데, 일단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이제 중국에서는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한 생산과 판매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경제 성장률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표들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한 4.5%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시장의 전망치요. 근데 실제 뜯어보니까 3.8% 정도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려감을 더했고요. 네. 또한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했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경기가 왜 안 좋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락다운입니다. 그래서 지역 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중국의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요, 이제는 발표를 할 텐데 오늘 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약이죠. 윤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징을 좀 본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에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면서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지난 정부와 좀 다른 것이 이제 공공 주도로 된다 그러면 보통은 도심 외곽 지역에서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을 뭐 예상해 본다 그러면 도심 지역 안에, 왜냐하면 공약이었거든요. 도심 지역 안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런 어떤 공급 대책들이 이번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심에서 나올 땅은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고 봤을 때 뭐 역세권 용적률 500% 뭐 논란이 됐었지만은 이러한 현실화된 부분이 아마 또 발표에 담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통합심의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급 대책에서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 계속적으로 환경 평가라든지 지역에서 평가들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통합심의로 해서 5년 걸릴 건 한 3년 만에 심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도 이번에 통합심의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또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주택 공급 계획에 이런 내용 반지하 폭우 피해 대책도 아마 담길 것으로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 피해 개보수 지원 정책도 이번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재건축 얘기도 분명히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에 다 담겼긴 내용이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재초안을 이제 건드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도를 있게,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행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 기준이 됩니다. 현재가.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1억 원으로 늘려주는 거거든요. 면제 기준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초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재초안 부분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독특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층간소음 잡는다는 건데 바닥을 9cm 더 높이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 5% 주는 거,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공공 주도가 아니라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는 주택 시장이 움직인다는 게 아마 이번 대책의 큰 기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서울 일부 지역에 좀 국한이 됐습니다. 집중이 됐는데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어요? 일단 이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폭우 대책으로 인해서 반지하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일단 단기 대책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에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제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조금 확대하겠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신 저소득 가구가 바로 주거급여를 받거든요. 이 대상을 좀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라든지 저리대출 대상 및 한도액을 좀 확대해 주는 거,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요, 먼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입주권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단기 대책으로 이제 나왔고요. 장기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향해서 향후 한 20년간 23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것이겠죠. 봤을 때 이게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42년까지 연한 30년에 다 되는 공공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강북도 있고 강서도 있고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연한 30년이 되는 공공단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밀집지는 공공 재개발,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담기면서 네. 단기와 장기 대책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반지하는 이제 서울시의 계획처럼 이제 없어질 가능성. 이게 장기 대책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속하게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빠르게 이행되는 것도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책을 내놨던 게 당장 이제는 이분들이 이주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뭐 아동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가구가 포함된 가구 자체에는 공공임대로 바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단기 대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아마 서울시는 처리할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반지하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 잡혔습니다. 네. 이거를 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책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아마 이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광복절 3연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경제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그럼 경제계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미 형기는 다 마친 상태였고요. 7월 달로. 그다음에 남아있던 게 사실 5년간의 취업 제한이었거든요. 근데 취업 제한도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풀렸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는 등기 이사로 못 올리다가 이름을 이번에 이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 일선에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어떻게 되겠느냐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에 발표한 450조 원 투자 이게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8만 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용 측면에서도 아마 삼성전자가 먼저 고용을 풀어주면요 다른 대기업 다 쫓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 쪽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8만 명 더 추가해서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도 신속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개발 속도, 아니면 투자 속도가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보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기업에서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는 기업 총수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대규모 M&A 이 부분이 과거에 이제 하만전자 인수했을 때 빼고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만전자를 인수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되셨는데 다시 이제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M&A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긍정적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네. 과거와 다른 게 사실 과거에는 기업 총수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라 그러면 네.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사실 전문 경영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기업 총수가 뭐 사면 복권됐다고 해서 주식이 바로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업 총수로 인해서 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규모 M&A 투자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주주가치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경제적 효과의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도 하는데 빌 게이츠 이사장이 SK 최태원 회장과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와 SK 이노베이션이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하고 있는 이런 테라파워에다가 3천억 정도의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단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SMR이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뜨거운 어떤 소재가 됐는데 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S는 당연히 스몰일 거고요. 네. M은 이제는 과거에는 미들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소형, 중형 원자로 이랬다가 요즘에 이제 모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는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합니다. 네. 이게 이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모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을 완전히 깬 거죠. 원전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이런 SMR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과 이제는 삼성 최태원 회장, SK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글로벌 쪽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만 있겠고요.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테라파워라는 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네. 이사장이 하고 있는 이제 테라파워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8년도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세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주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미국 중앙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기도 해요. 그만큼 네. 사실 차세대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3천억 규모로 이제는 투자에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뜨겁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과연 만나겠느냐 두 분이. 네. 근데 과거에 그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 왔을 때 이종부 회장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최태원 회장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오늘 오후쯤 아마 따로 만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왜 이걸 점치고 있냐면 네. 방한한 시즌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기가 딱 지금 만나려고 하는 발표한 시기에 동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아마 SMR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세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만난다 이런 소식은 없죠? 예,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방한을 했는데 딱 그 직전에 이렇게 투자 계획 그다음에 거의 한 3천억 규모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동시에 발표했다는 것 봤을 때 이제 분위기 조성, 만날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거의 만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는 최태원 회장도 만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은행들 거쳐서 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또 있었는데 총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예상한 금액은 7조 원이었는데 이걸 좀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7조 원 정도 불법적으로 이제는 해외로 송금됐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규모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규모거든요. 이게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은행들의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규모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8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는 불어났다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 업체도 한 44곳이었습니다. 그냥 불법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그걸 취급했던 은행들이 근데 65곳으로 더 늘어났고요. 이게 개요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보시면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가장 큰 규모거든요. 사실 우리은행이 1조 6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신한은행 쪽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는 이상 외화 송금이라고 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외화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신한은행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외화가 이렇게 크게 갑자기 빠져나갔던 거죠. 근데 이걸 금감원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금감원도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은행들한테 자체 조사를 시켰더니 은행들이 또 자체 조사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여기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불법적으로 이제 큰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추적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한 8조 5천억 정도가 됐고 그런 주요 원인은 아마 가상화폐의 어떤 추적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본에서 삽니다. 그럼 그거를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통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암호화폐 이제 계좌 같은 거를 이제는 코드를 한국 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거래소에서 이걸 팝니다. 코인을. 그러면 이제는 금액이 생기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그 얻었던 이득을 다시 한번 또 일본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으로 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이제는 송금을 했는데 보통 그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무역업체의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원진의 개인 통장 이런 쪽에서 이제 외화를 송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듯이 이제는 국내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는 이익을 났던 것을 개인 및 법인들이 이제 통장으로 받게 되고 네. 그 개인 통장으로 받았던 것을 이제 무역 법인을 통해서 이제 외화 한마디로 이제 해외 쪽 법인으로 이제 송금을 한 이런 어떤 자금 흐름도가 나와서 금감원이 이제는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마 이 규모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 중심으로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아마 대표적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자금이다, 비자금이다, 아니면은 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근데 거의 지금 금감원 쪽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수익 이익 자금이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네. 뭐 누가 샀고 어떻게 팔았고 흐름도 좀 파악이 됐나요?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는 금감원이 추적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그러니까 법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대표 법인의 대표 이사 개인 계좌 이런 부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갔던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추적이 가능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3명 정도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 자, 가상화폐에 있었던 이 코드, 이 주인이 누구 거냐는 것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금감원에 아니라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감원장이 정말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씨감자까지 먹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외출, 그러니까 외환 송금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두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씨감자까지 먹어버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제가 말복이어서 이제 대형마트 치킨을 사러 이제 소비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마트 치킨 찾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 2010년 통큰 치킨 그 논란 있었을 때랑 좀 여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당까지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고물가 상태로 놓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저렴한 이제 치킨을 찾게 되고 여기서 마트 치킨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타겟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배달 위주인 거고 대형마트는 포장 위주다 보니까 이 타겟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제 치킨마트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아마 이 문제는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 잔액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대출 금리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볼멘 소리가 큽니다. 주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 오르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 같아요. 실제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25%포인트나 치솟은 건데 6%대를 기록한 건 8년 10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오른 전체 가계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담보가 없는 비교적 위험한 대출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오르자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 잔액은 268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이고 감소폭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큽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풀렸는데도 잔액이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이 짧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서 대출 한도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는 금리 플러스 DSR 강화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더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잔액이 다른 대출의 잔액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9%대에 다다를 수도 있는 만큼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 3개를 뽑겠다던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 심판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저희 영세 상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공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 심판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 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 휴업 폐지 또는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작 논의 주체에 소비자들은 빠져 있어서 여론 군불만 떼는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2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대체할 해법이 단기간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추려집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공모 방식으로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장관이 9명을 추려 추천위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는 오늘 회의 종료 뒤에 이들 가운데 3명에서 4명을 한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후임 장관을 찾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하려던 교육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를 추진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결국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나 수장이 낙마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의 특성상 더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교육계 덕망가들은 모두 후보자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여론에 강한 반발을 샀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나 외고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방대의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려 고등교육을 개혁하는 과제는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나 대입제도 개편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했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3주 넘게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학제 개편, 기타 많은 것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구성을 해서 100년대계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에서 캠핑카가 도넛 가게로 돌진해 차량 탑승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15일 아침 7시쯤 콜로라도주 덴버 교회 레이크우드시에서 캠핑카가 도넛 가게를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캠핑카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넛 가게 안에 있던 여러 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유혈 사태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케냐에서 또 부정선거 시비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각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루토 후보가 50.5%의 득표율로 야당 지도자 출신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공식 발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투표 결과 취급 과정이 불투명해 결과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 부정 시비로 폭력 시위 등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미국 17개 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70%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이 2위였으며 17개 나라 평균은 60%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정체 전선이 남하하며 현재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많은 곳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비 소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모두 그쳤는데 남부지방에는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전북과 경북 지역에 또 오후까지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호우 피해가 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한 비가 또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로 길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에는 시간당 35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북 북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호남과 경북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해안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큰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 28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북 진안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주시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